중세시대 유럽을 이야기할 때 기사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얼굴까지 가리는 무거운 철제 갑옷을 입은 채 긴 창을 들고 말을 몰아 적진을 향해 용맹하게 달려가는 기사. 왕을 포함한 영주들에게 목숨 바쳐 충성하면서 오늘날 기사도 정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기사들. 그런데 기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이번 시간은 전사계급인 기사들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된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우선 봉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 봉할봉의 세울건입니다. 그리고 봉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임금이 신하에게 일정 정도의 영지를 내려주고 영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땅을 하사받은 지방의 영주들이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운 것이 봉건이라는 뜻입니다. 넓게 보면 왕도 땅을 가진 영주였기에 주군인 왕을 영주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왕은 주군, 지방의 영주는 제후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헷갈리지 않을 듯합니다. 대신 기사는 영주에는 포함이 되지만 제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원전 중국의 주나라에서도 봉건제도가 있었지만 중세 유럽과 다른 점은 중국은 왕과 제후들이 혈연관계로 맺어진 반면 중세 유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상 봉건제도를 이야기할 때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를 말합니다. 소로마 제국 멸망 이후 시작된 중세 유럽에서 봉건제도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분열에 의한 왕권의 약화, 두 번째는 노르만족과 마자르족, 그리고 사라센으로도 불리는 이슬람인 등 외세의 침략입니다. 앞선 시간에 프랑크 왕국은 843년 루트비 1세의 세 아들 간에 맺어진 베르댕 조약에 의해 세 개의 왕국으로 쪼개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왕권은 약해지기 시작했고 이후 북쪽에서는 노르만족, 동쪽에서는 마자르족, 남쪽에서는 이슬람인들의 침략에 왕들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서프랑크 왕국은 물론 동프랑크 왕국 등에서는 공작, 백작 등으로 불리는 제후들이 왕에게만 의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외세 방어를 위한 성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성만 짓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었죠. 침략 세력들과 싸울 그들만의 군사를 양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세 유럽을 대표하는 기사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온몸을 철제 갑옷으로 중무장한 기사는 프랑크 왕국 형성 이후 생겨났는데 8세기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 프랑크 왕국으로 쳐들어올 때 궁제인 카롤루스 마르텔이 전 국토의 3분의 1을 몰수해서 기사들에게 나눠준 뒤 싸우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선 고대 그리스 시대와 로마 제국 초기 평상시에는 본업에 충실하다가 전쟁이 벌어질 때 본인 부담으로 무장했던 기마병 또는 중장보병처럼 프랑크 왕국 역시 개인 부담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이 철제 갑옷을 입고 말까지 구입하면서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사의 모습으로 변모합니다. 어찌되었든 공작, 백작과 같은 귀족을 제외한 기사들이 왕을 포함한 제후 아래에 소속되어 전문적으로 전투만 하는 군사인 전사계급으로 변모한 것은 프랑크 왕국 분열 이후부터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프랑크 왕국을 세운 게르만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싸움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게르만족에게는 자기보다 힘이 세고 권력이 큰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 대가로 보호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종사제도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왕권이 약화될 무렵 제후들은 왕으로부터 토지를 하사받게 되는데 주군은 봉신인 제후들에게 땅을 하사하면서 봉신을 보호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봉신인 제후들은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것이 바로 쌍방간의 의무를 지킨다고 해서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합니다. 한쪽이 계약을 어기게 되면 언제든지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특히 제후들은 왕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들만의 지역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형벌을 가하는 재판권과 세금을 징수하는 징세권을 행사했습니다. 대신 국가에서는 개입하지 않기로 했죠. 이것이 바로 봉신이 국가 관리에 출입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서 불이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권이 너무 약하다 보니 주군인 왕을 향한 봉신들의 충성은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봉건제도가 생기게 된 배경에는 게르만족이 문명의 발달이 덜 된 야만족이라는 것도 한몫했습니다. 특히
프랑크 왕국 분열 직전 카를로스 대제는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확장시킨 업적을 남겼지만 이렇다 할 만한 관료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드넓은 영토를 왕이 혼자 다스릴 수 없어서 제후들에게 공작, 백작과 같은 자기를 수여하면서 제후들이 알아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대신 충성을 다할 것을 요구했던 거죠. 이와 함께 중세 유럽의 계급은 총 4단계로 나뉘어졌는데 가장 윗단계는 주군인 왕, 그 아래로는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등의 귀족, 그 아래가 기사, 마지막 단계에 농민과 수공업자들로 이루어진 평민들이 있었습니다. 후작이라는 자기는 봉건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공작과 백작 사이에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농민들에게는 영주로부터 임대한 자그마한 땅이 있었지만 땅을 임대한 대가로 일주일에 4일 정도는 영주의 땅을 의무적으로 경작해 주었고 여기에 더해서 보호를 받는 대가로 세금까지 냈습니다. 농민들이 노예의 신분은 아니었지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는 없었는데 거의 노예의 신분과 다름없다고 해서 농노라고 부릅니다. 중세 유럽의 각 지역은 주군을 포함한 영주들이 거주하는 성을 중심으로 인근에는 교회, 농민들의 집, 경작지, 목장지,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장원이라고 합니다. 대신 농민들은 군사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중세 유럽의 봉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